과거 사례가 한 13에서 14% 정도가 되면은 그 장이 끝이 나더라고요. 사실 요번에 2차 전지가 거기까지 와서 이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주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석도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논리적 배경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지금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 장에서 좀 물린 주식이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랑,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샀을 때 손절매 같은 것들이 사실 또 끊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또 펀드 매니저님이시니까 원래 궁금합니다. 이런 거 팁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뭐 사실은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려요. 늘 같은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러니까는 물린 거는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래 이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거 거를 잊으시고요. 오늘 당장 나한테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딱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종목을 뭐 10가지를 사겠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살까를 한번 적어보시고, 현재 본인이 보유하신 포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그 미련이 남아서 가지고 있는 포트이신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일부 바꾸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똑같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분석이나 이런 거를 믿으시는 거니까는 그거는 가져가셔야 되는 포트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뭐 좋았던 3,000 뭐 넘어가던 장에서 지금 반등했다고 해봤자 2,500인데 3,300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다 대부분이시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픔을 생각해 보셔봤자 사실은 주식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멘탈 관리예요. 무조건 저는 뭐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에서도 유용한 신호랑 소음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던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유용한 신호와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 소음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제일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은 역시나 실업입니다. 실업, 미국이 실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실업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래서 고용 데이터 보시면서 실업자가 진짜 늘어나느냐 아니냐, 그럼 실업 앞에 있는 여러 가지들, 또 고용 데이터 여러 가지들, 또 그런 가지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저는 좀 그 실업에 제일 눈여겨서 보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워낙 미국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할 사람이 적은 이 고용시장의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업이 이번에는 경기가 좀 다운되고는 있지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실업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침체를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긍정적 생각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업 데이터 보시는 게 제일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서 뭐 몇 년도랑 비교를 해서 이렇다라, 몇 년도랑,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보실 필요가 없다.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차트 같은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뭐 화가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역사가 반복이 잘 되는데 차트는 반복이 잘 안 되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강세장의 특징은 항상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약세장은 저마다 이유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 가지고 어떤 분이 야 이거 닷컴 버블 때 차트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차트 매매를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저마다 방법 다 다르고 차트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세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내려갈 때는 저마다 이유가 달라서 크게 내려간 장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가 크게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뭐 대공황,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이제 닷컴 버블, 그 다음 금융위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요 시기들 한번 다 4개를 갖고 와 보시면은 하락할 때 차트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차트가 뭔가 2008년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닷컴 버블 때랑도 비슷한 것 같고 해서 이제 이거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큰 하락이 올 때는 오히려 차트가 완전 달랐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08년이나 뭐 닷컴 버블 때하고 좀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참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에서 뭐 보시기에 이런 차트로 해가지고 나는 차트 매매로 하고 있어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건 사용하시는데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자, 아까 이제 실업 얘기하시면서 경기 침체 얘기해 주셔서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게스트 분마다 이 경기 침체를 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이미 왔다,
곧 온다, 안 온다. 네, 네. 너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이제 지금 이미 국면에 들어와 있는데 네, 경기 네. 침체라는 정의를 시간이 지나고 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다 얘기하시는 네, 분도 네, 있고 네, 해요.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정말로 침체가 올 때에는 그 실업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침체가 아니었거나 약한 침체였거나 예, 이런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번에 침체는 겪지 않거나 오더라도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한 거를 우리가 왜 모르고 코로나 지나가듯이 네. 이미 뭐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극심한 침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얕은. 보는 네, 주의거든요. 그래서 긍정론을 가지는 건데 그 배경은 뭐냐 하면 독특한 고용 시장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침체가 오게 되면 실업자가 갑자기 몇백만 명이 늘어요. 그러고 일자리 공고 낸 것도 이제 한 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기업들이. 근데 이번에는 어떠하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일자리 공고가 지금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기업들이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그래서 일자리 공고가 엄청 나 있지만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다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고부터 줄여나가겠죠. 그래서 일자리 공고 줄여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다. 근데 일자리 공고가 많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실제 실업이 3에서 500만 증가, 그 다음에 구인 공고가 100에서 200만 감소. 그래서 합쳐놓고 보면 한 400에서 700만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끝이 났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과잉으로 나와 있는 구인 공고가 600만 개가 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다 사라지고 실업자는 100만만 늘어나면 혹시나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실업자 100만 늘어나서는 침체로 가지 않는데 인 거거든요. 현재까지 스코어는 실업자는 증거가 0명입니다. 구인의 감소는 200만이 넘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이 같은 가정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볼 때에는 침체를 비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였다 하더라도 아주 얕은 경기 침체였을 것이다. 그럼 궁금한 거는 뭐 당연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도 겪어보지 못한 굉장한 경제 위기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의 또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네네. 근거는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 근거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과거에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사이클. 그래서 종료를 한 그 금리 인상기 14번 중에 11번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확률 높은 거네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기를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에 심하게 나타난 8번 중에 7번 침체가 왔습니다. 둘 다 굉장히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지금 네.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맞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러고 나머지 요인이 과거랑 비슷했다라고 하면 침체가 갈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실업률이 네, 근데 요거는 확률이 어쨌든 예외가 있잖아요. 요 세 번의 예외, 한 번의 예외가 있는 확률들이잖아요. 그 세 번과 한 번의 예외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네.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였던 그 시기에는 실업률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때 지금이랑 똑같이. 네. 그래 버리니까는 침체가 안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 상황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 실업률이 별로 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그래 안 좋은 건 알고 있다. 네네. 근데 과거에도 그때 예외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예외는 왜 나왔냐 하면 실업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더라. 그러면 지금도 실업이 별로 그렇게 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확률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쪽이요. 그때의 경우의 수 4번 다가 다 실업률이었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실업률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시기에 실업률이 안 올라갔다라는 게 나와. 뜨거운 2차 전지 섹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좀 이제 조금 또 약간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2차 전지가 올해 이렇게 오를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내릴 줄도 그때부터 내릴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자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쪽에는 지금 그게 없고요. 과거에 다만 이걸 보고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 돌림 노래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뜨거운 주식들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상승세가 항상 있었나요? 금융시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절대 독특한 일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 이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많이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난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주식을 하고 있나 봐. 아닙니다. 이런 일은 반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과거 사례라는 게 뭐가 있었냐 하면 가령 예를 들면 2015년도까지가 엄청나게 개별주 장세였어요. 그때 당시에 한미약품 비롯해가지고서 바이오 잘 갔죠. 그 다음 중국 관련해서 게임주 잘 갔죠. 그리고 아모레 그때 400만 원 넘었었습니다. 아모레를 비롯해가지고서 화장품 주식이나 해가지고서 지금은 뭐 이름 바꾼 회사지만은 그 마스크팩 한다는 회사는 그때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주가 올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되게 재밌었던 보고서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시대를 풍미하는 소위 말해가지고서 아주 개별주들 그거를 한 뭉터기로 보자라는 거죠. 그 뭉터기로 봤었을 때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보면 그 되게 재밌었는데 과거 사례가 한 13에서 14% 정도가 되면은 그 장이 끝이 나더라고요. 사실 요번에 2차 전지가 거기까지 와서 이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주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석도 보긴 했는데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논리적 배경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10일이면 안 되고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 자체가. 과거에 이제 데이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도 보고서 하는구나 라는 건데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주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몇 차례나 이렇게 올라갔었던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거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입니다. 그 내에서 처음에 좋을 때에는 다 같이 잘 돼요. 근데 그 뒤에는 그 중에서도 좋은 주식은 올라가고 안 좋은 주식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주식 차원으로 온 거죠. 전체 섹터가 아니라. 보시면은 2015년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했었을 때 화장품주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지금이야 빠졌지만은 LG생활건강은 그 뒤에도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그 뒤에 정말 바닥을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투톱 화장품 주식이었는데 반대길을 몇 년에 걸쳐서는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섹터도요. 지금 거기에서 결국은 야구에서 뭐 될 놈 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듯이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로 장기간에는 뭐 나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린 사례가 사실은 뭐 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 옛날 매니저 하던 시절에 회사에서 신고해서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때 이제 JYP를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JYP 저희가 5,000원, 10,000원에 샀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3만 원, 4만 원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토막이 나버려요 갑자기. 저는 그때 그게 포트 1등이었거든요. 근데 반토막 그럼 하한가 가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몇 년의 고초의 시간을 겪고 뭐 지금은 또 신고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고 나면은 뒤에 웃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어 할 수 있지만 그 원래 주식이요 그 시기는요 그런 짤도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 실제 장기 투자는 막 이렇게 해서 막 뭐 난리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변동성 크고 그렇다라는 거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봐도요 그거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러면 엔터주는 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엔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좋은데 이게 또 주가도 너무 잘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너무 스물스물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가 그만큼 지금 기초 체력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엔터사는 공연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공연 재개돼서 지금 나오는 발표되는 이익들 보시면 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이고 근데 지금부터로 봐가지고서는 그럼 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엔터사가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느냐 그걸 보시려면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제 눈을 좀 사로잡았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빌보드 그 핫백 차트에 갑자기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피프티피프티거든요. 이제 신인 가수인데 아주 중소 기획사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빌보드 핫백에서 2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스트리밍 이 재생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 북미권에서 영미권에서 너무 좋아서 이게 순위를 엄청나게 높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엔터 한국의 K-팝이라고 하면은 조금 메인 문화가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서 일부가 좋아하는 문화, 매니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예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대중성을 잡기보다 매니아를 잡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단가를 높여가고 수익화에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대중성도 인정받는 가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BTS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중성부터 먼저 뚫고 들어갔는데 성공한 사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이란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울림이 꽤 클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엔터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바이어스가 있어요.
바이어스가 있는 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케이팝이 되게 글로벌에서 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제법 메인스트림에 발을 들여놓는 문화가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해서 우린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송충이 솔리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하고 전략을 혹시 짜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짜도 먹힐 수 있다라는 걸 혹시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 그래서 그 접근법이 먹힌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또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생긴 거죠. 거기는 4대 엔터사가 아니고 다른 데인가요? 그 걸그룹은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앨범인데 빌보드 지금 탑10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 정도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쉬고 있는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요? 네이버는 요즘 좀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원래는 같은 운명이었는데 맞습니다. 서로 이제 각자 갈 길로 가고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장주를 볼 때 비상장이랑 상장이 달라요. 비상장일 때는 좋은 청사진을 그려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적자가 더 커져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돈을 더 넣어줘요. 그렇지, 미래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 당장에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익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조금 더 카카오보다는 경기 둔화에 좀 방어막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익이 이제 조금 지금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도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탑라인 쪽에서 지금 좀 둔화가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되돌려 세우거나 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요인은 너무 심플합니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냐, 그거 보시고서 요 회사들은 주가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심플합니다. 향후 남은 이제 하반기 동안은 미국, 한국 주식 중에서는 대표님은 한국 주식 좀 더 좋게 보시나요? 예, 한국이 이래서 안 좋다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는 한국 시장이 과거에는 항상 미국보다는 반등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근데 미국 주식에서 워낙 미국 주식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좋게 보신 주식이 있나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졌었다가 최근에 재미가 좀 붙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AI가 갑자기 새로운 변수로 들어오면서, 실은 작년에 하고 메타버스 얘기할 때에도 별로 그렇게 그거는 메타 정도만 거기에 대해 각 잡고 얘기를 했지 딴 회사들은 그렇게 참전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AI는 애플 빼고는 다 참전을 하는 것 같아요, 빅테크 업체들이. 그래서 새로운 아주 재미난 그 관전거리가 생겼다라는 거고, 결국 시장은 또 새로운 거를 이슈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한다더라, 뭔가 수익화가 바로 되기 시작을 한대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기업들 해가지고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뭐 미국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 업체들을 일단은 기본의 중심에 놓고서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중간 선거 있을 때 원래 중간 선거 있기 전에 주가는 이렇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이든과 또 선거가 있을 텐데 주가와 선거는 어떤 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겠죠. 선거가 없는 애, 중간 선거만 있는 애, 그다음에 대선과 선거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이 있는 애,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겠죠. 순서대로 해보면은요, 선거 없는 애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애가 다음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 있는 애가 제 이제 꼴등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올해가 선거가 없고요.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의 논리적인 배경은 솔직히 못 찾겠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해보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간 선거는 대통령은 자기 선거 아니니까 그냥 싸우게 놔두는 거 아닐까. 각을 세우고 서로 막 지지고 뽑고 해도 어차피 자기 선거는 아니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이 돼야 되니 내려놓나? 약간 지금으로 치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움직이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던지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내 선거는 2년 뒤야.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중간 선거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거가 없으니, 이슈가 없으니, 불확실성이 없으니 제일 좋았던 건 아닐까. 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근거는 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네.
자, 그러면 지금같이 좀 혼란한 시기에 투자 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개인분들은? 그래서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셨겠지만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네. 최근에도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저희 뭐 선배님 뵈면서 말씀 들었는데 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서 뭔데요? 오늘 하나 공유를 해볼까 해요. B2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 끝나냐? 그게 청산 당할 때 끝난다. 그때까지 못 끝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랑 마찬가지냐 하면은 바람 피는 게 언제 끝나냐? 걸릴 때까지 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라 광고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저희가 뭐죠? 네. 저는 절대 결혼하면서 바람 피지 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조심하라는 거죠. 네.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네. 열심히 살아라. 예. 그러니까 다 힘든 거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함부로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예, 약간 그런 뭐 마약 같은 그런 거에 아. 발에 들여놓지 말아라. 네. 네.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책도 보고 뭐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재테크 채널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전보다 공부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수익률이 좋아졌는지는 사실 좀 애매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공부에 좀 지쳐가면서 아니 공부한다고 수익률이 좋아진 거 맞냐? 전문가들은 제대로 하는 거냐? 뭐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공부하는 투자자가 수익률이 높은 게 맞을까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확률은 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더 그 경험이 많다라고 해서 더 잘하는 거나 그 딱 한 번에 게임을 했을 때 더 잘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률을 내가 높여 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해가지고 되풀이하는 게임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확률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 2년 가지고서 너무 낙담하시거나 혹은 내가 잘냈다고 우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없고 난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갈 거다. 그래서 내가 장기간에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이번에 갖췄느냐 아니냐. 그걸 찾으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익률이 지금까지 불만족스럽더라도 오히려 장기간 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걸 찾으시니까 좋은 거고요. 아니고 난 좀 났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면은 사실은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불안하다라는 걸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본인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과소평가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개미들은 이런 데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증시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평균적인 증시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뭐 일부에서 들은 뭐 외국인 누가 잘했대 이런 것들 듣고서 기관 투자자도 실패하는 투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뭐 그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평균적인 거다 확률이다 이고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이 공부를 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더 하신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또 막 지금의 특징을 너무 잡으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처음 주식 시작한 게 2006년, 7년 이때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주식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뭐 여러 카페나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그거 다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때도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 되라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약세장이 되고서 실망해서 떠난 분들이 많았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오셔서 다시 공부를 하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반복을 하셔야 좋은 건데 여기에서 실망하고 떠나시게 되면은 다시 그때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약세장은 사실은 뭐 워런 버핏도 피하기 힘듭니다. 약세장도 있고 강세장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대표된다. 대표님이 이제 첫 번째 책이시죠? 네, 책 그렇습니다.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청년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사실 다른 자산도 있잖아요. 금도 있고 뭐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한 건데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어쨌든 다른 거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기회 비용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과 기회 비용이 저는 증시에서도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기회 비용에 관련해서 이제 거의 40대 가까우시잖아요. 마흔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전 살다 보니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택을 내가 하게 되면 다른 기회비용을 잃은 것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이 모여서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을 잘할 줄 아는 안목과 어떻게 보면 그게 종목일 수도 있겠죠. 그 종목을 잘 고른 안목과 관점과 실력도 필요할 텐데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만한 그 계제가 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 얘기만 해보자면은 제가 볼 때에는 좋아하고 재밌고 그런 부분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진짜 좋아하는 걸 해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는 정말로 내가 흥미 있고 그런 주제에 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세상은 정말로 그걸 가지고서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했어요. 네,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제가 펀드 매니저로도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반대로 나와가지고서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방송에 나가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책도 내시고 뭐 책을 쓰거나 덕업일치네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은 저는 많은 지인분들이 물어봐요. 뭐 너 뭐 이거 하는데 뭐 달라진 거 없어? 아니 저는 그냥 주식하는 거 똑같은데요.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정말로 세상이 왜 막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열린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가 있는 것이 그것도 정말 복 받은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가 저는 제일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자. 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 그걸 이뤄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잘 되기를 누구보다 본인이 원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오히려 선후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됐던 슬램덩크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거기 누가 주인공한테 물었잖아요. 강백호 얘기했나요? 농구 좋아합니다. 네. 그 정대만도 그 감독님한테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일이 얼마나 좀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아직 진로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정강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